네, 오늘은 사건과 확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는 그 샘플 중에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상대 도수를 다시 카운트하는 그런 겁니다. 크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조건부 확률 이 공식 자체는 이 공식을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암호기호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표현 같은데 개념상으로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이 수학적 기호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이 하는 역할이 복잡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그거를 간단하게 축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베이지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베이지의 정리라고 하는 거요. 베이즈. 이 사람 이름이에요. 베이지 스어리면 보통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원인이고 결과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뭐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하면 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내린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 뭐 그런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가가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주가가 내리고 이렇게 이게 원인이고 결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조건을 건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야.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 결과고 원인.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사후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후 확률. 결과가 발생된 다음에 그게 결과가 먼저 발생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특정한 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 베이지의 정리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베이지의 정리 확률을 구하는 것을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재 66페이지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죠.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하지 않고 어차피 어떤 컨틴전시 테이블 갖고 간단하게 이런 사후 확률을 구하는 방법. 차라리 이런 베이지 시어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까. 뭐 그게 사후 확률이라는 정도만 의미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이 뭐 사후 확률일 경우에는 무슨 특수한 공식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인 베이지의 정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컨틴전시 테이블이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자, 뭐 그 정도만 아시고요. 구체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베이지 시어림에 관련된 그런 예도 나오니까 사실 그게 뭐 베이지 시어림을 사후 확률이라는 거는 뭐 모르고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이게 바로 뭐 사후 확률이다. 사실은 이게 베이지의 시어림에서 상당히 수학적으로는 어렵게 푸는 것이다 하는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컨디션시 테이블로
쉽게 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같은 경우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각자 해보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이런 개념을 혹시라도 성경 배운 지 오래돼서 그냥 낯설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일일이 다 이거를 끝까지 다 본인이 혼자서 다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답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페에는 제 풀이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뭐 그럴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뭐 2번 같은 경우도 뭐 주사위 던지는 문제,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다 그랬죠. 할 필요도 없고.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유권자 중 20%가 세모당을 지지하고 있다. 3명의 유권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세모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해 본다. 이 확률 실험의 표본 공간은 무엇인가? 3명의 유권자를 무작위로 선택했으니까 유권자가 이렇게 3명이 있으면은 확률 공간이라는 거는 확률 실험의 표본 공간이니까 샘플 스페이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 쭉 다 나열해 봐라. 그런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으면은 첫 번째 사람의 예스냐 노냐 두 가지 중 하나로 대답할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3승 총 8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는 굳이 나열을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거니까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옛날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자. 자, 이거를 이제 그 대학에서 많이 쓰는 이항 분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이노미얼 트리라고 이제 가끔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중고등학교 무슨 참고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이노미얼 트리도 설명해 놓는 그런 것도 보긴 봤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이런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트리로 많이 표현을 하죠. 예. 어떤 한 사람, 제일 첫 번째 사람, 우리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yes 아니면 no. 어떤 사람이 yes 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시 두 번째 사람이 yes, no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no 나오는 상황에서 두 번째 사람이 yes, no 나올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yes, yes 나오면 세 번째 사람이 yes, no 각각의 경우에 다죠, 다. yes, no, yes, no 이렇게. 총 이거 경우에서 따져보면 역시 2의 3승 8개.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 각 표본점의 확률은 얼마인가? 예, 이게 소위 이제 이항 분포죠. 이런 거 다 이 또 이항 분포 확률은 또 고등학교 교재에 다 나와요. 이항 분포 확률. 자, 총 8가지 경우의 수인데 2의 3승. 각 표본점의 확률은 얼마인가? 8개 여기 나와 있는 표본점 8개 각각의 확률을 한번 다 구해봐라. 뭐 그런 거죠. 8가지 경우의 수니까 각각의 점은 모든 경우 확률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분의 1 해갖고 수학적 확률이니까 모든 점의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표본점의 확률은 전부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바보 같은 대답이죠. 모든 가능한 모든 경우가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확률이 똑같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죠?
yes, yes, yes 나올 확률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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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확률이 이게 지금 똑같지가 않죠? 이게 여기 있잖아요. 20%가 당을 지지하고 있다. 예. 반반이 아니죠, 지금? 예. 반반이라면 그렇게 되는데 동전 던지기처럼 반반이라면 그렇게 되는데 찬성할 확률이 0.2, 반대할 확률이 0.8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분의 1, 8분의 1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이게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8분의 1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학생들 상대로 보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그 뭐예요? 수학적 확률에 매몰돼 있다고 하시면 돼요. 뭐든지 뭐 개별적인 확률은 따질 필요 없고 무조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주가가 오르고 내릴 확률 반반 아니냐? 뭐 주거나 값으로 치거나 반반 아니냐? 뭐 그런 어떤 직관적인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자꾸 수학적 사고에 매몰돼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찬성할 확률이 0.2니까 0.2에 3승이죠. 전부 반대할 확률은 0.8에 3승. 이런 식으로 다 구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다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확률이 똑같은 경우가 몇 개 나오게 되죠? 이항 분포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확률이 똑같은 경우가 몇 개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해갖고 똑같은 확률이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를 먼저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확률을 구하죠. 예를 들면 3명 중에서 3명이 있다면 3명 중에서 1명이 찬성하는 경우 이럴 때 확률은 지금 0.2 곱하기 0.8의 제곱이죠. 1명만 찬성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만 찬성하는 경우 이 경우도 보면 똑같아요. 0.2 곱하기 0.8의 제곱 똑같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뭐 찬성하는 사람의 수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의 수나 그죠? 그 개수에 좌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순수하고는 무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계속 구해보면 한 명만 찬성하는 경우는 결국 나머지 딱 이거 하나 더 있죠? 확률은 똑같을 거고. 근데 이건 일일이 다 해볼 필요가 없죠? 일일이. 전체 3명 중에서 한 명만 찬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게 전체 8개 중에서, 그죠? 전체 8개 중에서 몇 가지냐? 3 컨비네이션 1. 그죠? 3가지. 그래서 이 전체 확률은 3 컨비네이션 곱하기 0.2 곱하기 0.8의 제곱. 이 3개를 한꺼번에 다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이 확률은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0.2 곱하기 0.8의 제곱 0.12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128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지금 총 8개인데 지금 6개밖에 여기 지금 화면이 지금 잘렸구나. 0.128이 3개가 나오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2명만 찬성하는 경우는 0.2의 제곱 곱하기 0.8이 되겠죠. 그게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0.2의 제곱 곱하기 0.8이 이게 찬성이 2명만 나머지 1명은 반대.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이것도 3가지가 되겠네요. 3가지. 3개. 그래서 0.032가 하나, 둘, 3개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항 분포. 이거는 우리 교재 5장인가 아마 거기서
중요한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항 분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산형 분포 중에서는 이항 분포가 가장 중요하고 연속형 분포 중에서는 정기 분포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분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지금 이항 분포에 관련된 확률이 계속 미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종합병원에 단전이 발생하면 특히 중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한 종합병원은 단전 가능성이 10만 분의 1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지만 이 단전 가능성이란 건 외부의 요인에 의한 단전이죠. 외부에서 단전 가능성이 10만 분의 1. 그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 고장 확률이 0.001 인 자가 발전 시죠. 그래서 외부에서 단전되더라도 자가 발전을 통해서 스스로 전기를 만든다 그거죠. 병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 단전으로 인하여 기능이 멈출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뭐 사실 조건부 확률을 써서 해야 돼요. 둘이 지금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써서 또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를 확률의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병원이 단전으로 인해서 기능이 완전히 멈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외부의 단전과 그리고 내부의 자가 발전 시설이 고장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외부의 단전 가능성 10만 분의 1. 이런 건 이제 10만 분의 1을 줄줄이 다 적으면 안 되죠.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표현.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죠. 이러고 동시에면 곱하기죠. 또는이 아니고. 이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10만 분의 1 곱하기 자체 자가 발전 시설이 고장 나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8승. 답은 10의 마이너스 8승.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동전을 4번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는 해보는 이유는 자, 모든 확률이 다 지금 여기요. 다 여기 보면 앞면만 4번, 뭐 스트레이트로 H 4번, 그 다음에 HHTH, 그 다음에 4번 HHTT. 예. 확률 다 똑같죠? 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H가 1만 번 T. 조건부 확률 말고 이런 식으로 1만 번 H가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뭐 2분의 1에 1만 1승이다. 뭐 이렇게 이 확률이나 HT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합리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으로 1만 번 나오고 확률은 다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거하고 실제로 확률을 계산해 본 거하고 많이 틀리다는 거를 좀 경험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H가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2분의 1 그것이 뭐 두 번에 한 번꼴로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면만 두 번에 한 번꼴로 나온다면 앞면만 4번 나오는 거는 상당히 드문 경우고 예를 들면 이렇게 HHTT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과인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죠? 앞면만 4번 나오는 경우보다 HHTT 아주 골고루 딱 두 번씩 나오는 게 합리적일 것 같죠? 그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죠? 하지만 아니죠? 똑같죠? 두 개 다 확률이.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프랙티스를 3번과 5번에서 해본 겁니다.
4번 던지는데 앞면 3번, 뒷면 1번. 혹은 여기 앞면 2번, 뒷면 2번. 이거는 지금 순서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4번 중에서 순서는 모르겠고 앞면 3번, 뒷면 1번. 그러니까 앞면 3번, 뒷면 1번을 구성하는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는 아니겠죠?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해도 하여튼 토탈 앞면 3번, 뒷면 1번. 그렇다는 얘기죠. 앞면 3번, 뒷면 1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앞면 3번, 뒷면 1번. 2분의 1. 그렇죠? 네. 이러한 경우의 수는 딱 한 번밖에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딱 3번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분명히, 그러니까 한 번은 나머지는 뒷면이겠죠? 4 컨비네이션 3이죠? 이렇게 앞면 셋, 뒷면 한 번 나오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4 컨비네이션 3. 총 4가지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총 4번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아직도 이제 개념이 복습이 안 되신 분들은 일일이 다 써보는 프랙티스를 다시 그 절차를 처음부터 저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는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써보는 거예요. 앞면 3번, 뒷면 1번 이런 걸 다 써봐야 돼요. 이런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총 4번이 나온다는 걸 일일이 다 써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말끔하게 이해됐던 게 어느덧 불편해지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5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앞면 2번, 뒷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번일까요?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4번 중에서 4 컨비네이션 2. 자, 3.8번. 볼링을 좋아하는 영희는 2번에 1번 정도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실력파다. 2번에 1번. 이것도 이제 또 나오네, 이런 얘기가. 아까 동전 던지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동전 던지기라든지 그런 주사위 던지기 아니면 주머니에서 구슬 꺼내는 그러한 얘들, 이런 얘들을 이제 프로토타입 이그젬플이다.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스탠다드한 이그젬플이다.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이유가 모든 상황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런 것도 이제 2번에 1번 정도 스트라이크다 그러면 이게 동전 던지는 상황하고 결국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2번에 1번 정도가 진짜로 2번 하면 딱딱 2번에 1번, 2번에 1번, 2번에 1번 아니면 4번에 2번, 4번에 2번 그게 아니라 그랬죠. 네, 무수히 많이 던져서 봐보니까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스트라이크 나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영희가 퍼펙트 게임을 기록할 확률은 퍼펙트라는 건 12번 연속. 이건 뭐 결국 동전 던지기가 똑같죠? 동전 던졌을 때 12번 연속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그거 마찬가지죠? 개념이. 9번은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 10번은 했고요. 11번 같은 건 스킵하고 자, 이런 거요. 주머니에서 구슬 대신에 공이네요. 그죠? 이런 건 다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구슬이라고 그랬던 거다가 뭐 공이라고 그랬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해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3.16번. 조건부 확률.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초대 얘기했던 베이지 시어리, 사후 확률이라고 했던 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구분이 별로 문제 푸는데 크게 노력에 큰 차이가 없다.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컨티전시 테이블을 이용하면 큰 차이가 별로 없다.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MP3 플레이어와 DMB 폰, MP3 플레이어 소유 없음, 저기 소유 없음, DMB 소유 없음. 자, 이렇게 컨디션시 테이블을 만들었죠. 한 명을 무작위로 선택할 때 모두 가진 학생이 선택될 확률은 전체가 지금 200명이니까 그 중에서 60명이 둘 다 소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00분의 60. MP3만 가진 학생이 선택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죠. 여기 80. 이 80명이 그 상황이죠. 200분의 80. 지금 이거를 설마 계산을 못할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하고 나중에 비교를 한번 서로 해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DMB를 가진 학생 중에서 한 명, 그렇죠. 이제는 조건을 지금 선택하는 거죠. 조건을 선택. DMB를 가진 학생, 그 조건이 지금 DMB로 지금 조건이 걸려 있어요. DMB를 가진 학생이라면 이걸로 지금 샘플이 좁혀진다는 얘기죠.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 70명에 한정돼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0명만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 속에서 상대 도수를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죠. MP3를 가진 학생. 70명 중에서 MP3 가진 학생은 60명. 그래서 확률은 그렇게 되고 지금 상대 도수를 다 구하고 있죠. 경험적 확률. 무작위로 선택한 학생이 MP3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학생이 DMB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사후 확률이에요. 사후 확률. 무작위로 선택한 학생이 MP3를 가지고 있었다. 선택했는데 이거는 MP3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어떤 무작위로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 MP3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학생이 DMB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틀리죠? MP3하고 DMB하고 동시에 갖고 있을 확률은 얼마냐? 아까 처음에 1번, 그죠? 1번에서 구했던 그 확률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은 똑같이 60명이에요. 60명, 60명. 1번에서는 그리고 여기 4번에서 똑같이 이제 60명인데 1번에서는 전체 200명 중에서 전체 200명 중에서 어떤 무작위를 한번 선택했다. 전혀 이제 사전 정보가 없고 그냥 전체 200명 중에서 택했다는 얘기죠. 그랬다는 얘기, 그 얘기야 지금. 전체 200명 중에서 택했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샘플을 구분하지 않고 그랬었다는 얘기죠. 자, 4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틀리죠? 그래서 사후 확률이 그런 식의 개념. 자, 무작위로 이 중에서 전체 200명 중에서 한 명을 택했어요. 한 명을 택했어요. 근데 정보가 있죠? MP3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후 확률. 지금 사후적으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역으로 거꾸로 추적해놓은 사후 확률. 일이 발생한 다음. 사전 확률. 1번 같은 경우가 바로 사전 확률이에요. 사전. 아무 식도 없이 그냥 사후 일이 발생되지도 않고 원래 뭐 샘플링 한다는 게 일이 발생된 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택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사전 확률. 근데 사후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일이 발생된 다음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일이 발생된 다음에. 발생되기 전에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발생되기 전에 조건을 거는 건 뭐야? 2번 같은 경우가. MP3만 가진 학생이, 아니죠. 3번 같은 경우. 발생되기 전에 조건을 걸었죠? DMB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만, 그죠? 그래서 아예 샘플을 그냥 제한시켜 놓고, 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작위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60, 10, 80, 50. 전체 200명이죠. 지금 서버 토탈이 여기가 지금 140, 60, 그다음에
70, 130. 이쪽이 지금 DMB. 있고 없고, MP3 있고 없고. 무작위로 선택을 중에서 그냥 200명 중에서 한 명을 딱 택했어요. 자, 1번. 무작위로 그냥 이 중에서 한 명 택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중에서 한 명 뽑았는데, 그 한 명이 두 개 다 소유했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200분의 60. 전체. 200명 중에 60명. 자,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전체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명을 딱 택했어요. 택했는데 이제 결과가 드러났죠. 결과가 드러났어요. MP3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 정보가 있던 거야. MP3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DMB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택했는데 MP3를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 이거야. 사후적으로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사후적으로. 똑같아요. 사전적으로 조건을 걸던, 사후적으로 조건을 걸던, 이 컨디션 테이블 방식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베이즈 세어림, 이건 베이즈 세어림을 해서 만약 수학적 확률을 구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앞에 나온 대로. 오히려 저는 그 구하는 방법을 제가 까먹을 정도로 저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안 구하기 때문에. 자, MP3를 가지고 있었다. MP3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총 몇 명이에요? 140. 140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140분의 60. 가지고 있어. 사후적으로 조건을 걸던, 사전적으로 조건을 걸던 140명 중에서, 그죠? 선택한 학생이 MP3를 가지고 있었다. 확인이 됐죠? MP3를 가지고 있었어. 140명. 그 중에서 MP3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60명. 아주 간단하죠? 실제로 간단해. 이걸 수학적으로 뭐 베이즈 시어림 적용해서 확률 구해도 똑같이 나와요. 40분의 60. 자, 그래서 사후적으로 조건을 건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택했는데 MP3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학생들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MP3를 가지고 있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MP3 없는 학생을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학생들이 지금 택한 학생이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이거든지 이거든지. 그죠? 이거든지. 이거든지 이거든지. 그러니까 이거일 확률이 얼마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쪽은 전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140분의 60. 자, 3.17. 지금 이쪽은 주가 상승 하락, 이쪽은 지금 금리 하락, 금리 상승이에요. 금리 하락, 금리 상승. 보통 원인이 이제 금리일 거고, 결과가 이제 주가. 그러겠죠, 당연히. 원인이 주가고, 결과가 금리일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금리, 결과가 주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상대 도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 도수가 아니고 상대 도수. 즉, 확률이죠. 확률로 표시해뒀다 이거죠. 경험적 확률이죠. 경험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로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죠? 경험적 확률로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뭐 한 몇 년치 자료를 통해서 이 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 도수를 표시하지 않고 상대 도수를 표시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컨틴전시 테이블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확률 분포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표 바로 이런 식이거든요. 확률 분포표. 이산 변수의 확률 분포표. 그걸 이제 절대 도수로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오리지널 그 데이터 테이블을 컨디션시 테이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얼마인가? 오늘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얼마? 오늘 주가가 하락할 확률. 뭐 전혀 그러니까 사전 조건 건 것도 없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오늘 주가가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얼마냐 이거죠. 0.45 이렇게 더한 거. 그러니까 과거에 결국 그건 이거죠. 과거에 한 100일 정도 있었으면 45일이 주가가 하락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냥 아무 정보가 없으면 오늘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45%예요. 과거 100일 동안 45일이 하락했으면 오늘 주가 하락할 확률은 그냥 45%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아무 조건도 안 걸면. 그래서 금리가 여기처럼 뭐 금리가 올랐다 최근에 올랐다 뭐 최근에 금리가 내렸다 뭐 그런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바로 이런 걸 사전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전 확률. 자 2번 오늘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거 조건을 걸죠 지금 조건을 걸어요. 원인 결과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지금 원인이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가 주가가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주가가 하락할 확률. 보통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제 경험적으로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갖고 저런 표를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죠. 원인. 이자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과거 데이터 중에서 이자가 상승한 날만 카운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자가 상승했다는 이제 정의도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야 되겠죠. 뭐 금리를 올린 날을 계산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날은 맞지는 안 돼요. 그런 건 아닐 테고 이자율이 어떤 전일에 비해서 상승한 날, 전일에 비해서 상승한 날, 전일에 비해서 상승한 날. 그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해 갖고 날짜를 카운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일에 비해서 상승한 날. 그때 이제 전일에 비해서 금리가 상승한 날 주가가 하락한 날, 상승한 날. 또 다시 또 카운트한 거죠. 전일에 비해서 금리가 하락한 날. 그날 말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한 날과 상승한 날을 다시 카운트해서 상대 도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예보하고 똑같아요. 논리가 지금 이 상황하고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틀린 논리가 아니죠. 정확히 같은 논리로 지금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바로 과거 데이터 갖고 하게 된다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금리가 상승한 날만 관찰하면 되겠죠? 상승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금리가 전일에 비해서 상승한 날. 전일에 비해서 상승한 날이 봅시다. 금리가 상승한 날. 다 더하면 상대 도수가 0.5죠? 그러니까 100일이라 그러면 상대 도수가 0.5라는 얘기는 총 100일이다 그러면 한 50일 정도. 그러니까 반반이네? 금리가 상승했던 날, 금리가 하락했던 날이 100일을 기준으로 하면 반반, 50일, 50일. 그러니까 전체 50일 중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0.5라고 해도 되고 이걸 퍼센트로 바꿔서 50%. 그러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편리한 거예요. 딱 100으로 끊어서 정수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날을 100을 기준해서 며칠이냐를 계산하면 되죠. 금리가 상승한 날, 주가가 하락하는 날은 40일이네요. 40%네요. 전체. 그래서 답은 5분의 4. 이자율에 관한 정보는 주가 예측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자율에 관한 정보는 주가 예측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자꾸 이게 바로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만약에 금리와 주가는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이자율에 관한 정보는 주가 예측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같이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독립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거를 용어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걸 자꾸 실제 상황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실제 사람들은 뭐 수학적 표현 안 쓴단 말이에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아니다 그런 표현 안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뭐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가? 자, 이자율에 관한 정보는 주가 예측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어떻게? 네. 금리가 내린 날하고 금리가 오른 날을 보면 주가가 서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게 서로 비율이 맞질 않죠? 그리고 전혀 그 비율이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금리가 내린 날 주가가 상승한 비율이 더 높고 금리가 오른 날은 주가가 하락한 비율이 더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 날만 딱 금리가 오른 날만 딱 이렇게 그래서 구분해 갖고 봤을 때 주가가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즉, 그럼 뭐예요? 그렇다면 결과가 지금 금리를 원인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를 결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지금 금리라는 게 지금 판명이 된 거 아니에요? 뭐 사실은 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것도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서는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큰 무리는 아니에요. 정확한 결론은 아니지만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주가가 방향이 갈린다. 그러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큰 무리는 아니에요.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긴 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뭐 할 수도 있겠다. 만약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유용하다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더 확실하게 살펴봐야 될 만큼 영향을 안 받았다고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비율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5대 45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5대 45. 만약에 여기 이 비율이 맞다 그러면 4대 1, 그러면 이 비율도 4대 1.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날을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걸로 나를 구분해서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게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런. 이제 베이지 스어림에 관련된 확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18번부터 베이지 스어림에 관련된 건데 사후 확률. 그러니까 사후 확률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호경길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사전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상당히, 과거 자료를 보고, 지금이 호경길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 과거 자료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가 호경길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막 경기를 뭐 벗어났을 확률.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 과거 데이터를 봐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구하라 그러면 구하겠지만 상당히 막연한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오늘 주가가 아까 여기 봤잖아요. 오늘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얼마인가? 오늘 주가가 상승 아무런 인포메이션 없이 아무런 조건도 안 걸고 뭐 이렇게 하면 참 막연한 얘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예언이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팅하는 게 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 확률이란 건 뭐냐면 아까 사후 확률이 어떤 보통 조건부 확률이란 건 원인을 걸고 그 원인 하에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런 논리로 다 돼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 항상 보면 이런 논리로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사후 확률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 원인일 확률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확률이 무엇인가 하는 제가 지금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후, 무슨 이벤트가, 사후, 사전, 사후. 이런 사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무슨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사전 확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건을 거는데,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건 다 조건부 확률이고, 근데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원인을 조건으로 거는지 결과를 조건으로 거는지. 특별히 이거를 우리가 사후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다시 예로 돌아가면 지금이 호경기냐 아니냐. 확률적으로 얼마냐. 상당히 막연한 얘기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호경길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호경기가 원인이고 주가가 이제 결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또 주가가 경기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어느 한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그런 시장 움직임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제 결과인데, 그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라, 뭐 해보라 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해보라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비교적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호경길 확률은 얼마냐? 이 차이하고 이 차이란 말이야.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주가가 내리고 있다. 호경길 확률은 얼마냐? 어느 쪽 확률이 높겠어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호경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게 원인일 확률이 얼마냐? 맞죠? 네, 맞아.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죠? 이게 원인일 확률이 얼마냐? 그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예측해 보겠다 그거예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예측해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후. 그래서 지금 경기가 뭐 호경기냐, 불경기냐, 뭐 불황을 탈출했느냐, 어땠느냐 할 때 사람들이 주가를 보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바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런 거를 사후 확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그 원인의 이 확률을 구하려면 이렇게 막연히 구하지 말고 그 원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다시 판단해 봐라. 그런 겁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다시 판단해 봐라. 그런 거.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더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막연히 아무런 정보 없이 호경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런 이 원인에 의해서 그렇죠? 나오는 결과를 보고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포스티리어, 이거 뭐 프라이어, 뭐 사전 확률, 사후 확률, 뭐 그렇게 그런 거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용어가 다른 아마 경제금융 관련 과목에서 사전 확률, 사후 확률 그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23번, 뭐 이런 것이 바로 사후 확률에 관련된 그런 입니다. 자, 22번 볼까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강한 의욕을 가진 학생들의 80%에서 효과가 있지만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60%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 보통 60%의 학생들만 강한 의욕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거 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치원적으로 밖에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 어떤 변수끼리의 독립의 여부, 뭐 영향을 주느냐의 여부,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딱딱 두 개씩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결과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과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 한 가지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는 그 원인을 보통 하나를 잡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설득력 있는 상황일 테니까. 자, 그러면 보통 테이블 그릴 때 원인, 결과 있으면 이쪽에 원인, 이쪽에 결과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뭐 이게 특별하게 이런 룰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됩니다. 자, 지금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십을 많이 향상시키겠다는 어떤 강한 의욕을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도 효과가 없다. 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강 대상자들의 그 의욕을 원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원인에 지금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에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효과. 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강한 의욕을 가진 학생들의 80%에 대해 효과가 있다. 강한 의욕을 가진 학생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전체가 100명이요. 강한 의욕을 가진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왜 80%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80%. 80%가 지금 효과가 있다.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60%에 대해서만.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60%에 대해서만. 지금 몇 명인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보통 60%의 학생들만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나오네. 보통 60%의 학생만.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전체 100명을 놓고서 60%가 의욕을 있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주어진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거 갖고 이제 나머지 빈 공간을 채워버리면 됩니다. 누가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죠. 자, 40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좀 채워줄 수 있습니다. 60명 중에 80%라 했죠? 68, 48. 전체 60명 중에 80%가 의욕이 있다 그랬으니까 48명. 그리고 의욕이 없는 학생이 40명이니까 그래서 4, 6, 24. 24명이 효과가 있고. 그럼 뭐 다 채울 수 있죠? 48명 중에 나머지는 프로그램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는 12명. 그죠? 이거는 16명. 합치면 72명, 28명. 자, 철수는 이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본 학생이다.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이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본 학생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본 학생이다. 효과를 본 학생인데 효과를 본 학생들이 지금 의욕이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없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효과를 본 학생이다. 근데 그 철수가 강한 의욕을 가진 학생이었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죠? 지금 어떤 학생을 한 명을 딱 뽑았는데 그 학생이 지금 놓고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봤다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후 확률. 결과 나온 거죠.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를 봤다. 이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결과 나왔어요. 프로그램 효과를 봤어요. 이거는 철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효과를 봤다면, 프로그램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 학생이 효과를 봤다면 의욕이 있었을 그런 학생은 과연 전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인가? 그래서 72분의 프로그램 효과를 본 학생들만 대상으로 보면 되죠. 72분의 48. 약분하면 3분의 1.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구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싶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방법을 모르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하는 거지. 지금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원래 전통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써야 된다고. 이 공식도 외워야 되고. 이 공식. 제가 대학 학부 시절에 저 공식 외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식 외웠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공식 막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죠. 사후 확률의 의미도 몰랐고, 사후 확률은 언제 써먹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사후 확률을 구하는 공식만 그냥 외워갖고 저런 문제를 그냥 풀었단 말이에요. 자, 저런 걸 저렇게 복잡한 공식을 도입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표에서 그냥, 그죠? 우리가 일반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사후 확률은 당연히 조건부 확률인데, 앞에 원인 결과가 뒤바뀐 거예요. 사후 확률에 비해서 원인 결과가 뒤바뀐 그런 거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원인 결과가 뒤바뀌던 어떻게 됐던 상관없이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면 그냥 이 표에서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프로그램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게 결과든 원인이든 이게 원인이든 결과든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도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72명 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상대도수 18명 그런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저런 아무런 생각 없이 공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새로운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의 3%가 불량품이고 기존의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은 6%가 불량품이다. 새로운 공정과 옛날 공정 두 가지를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품의 70%는 새로운 공정, 30%는 기존 공정. 지금 병행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인인 것 같죠? 원인.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다. 무작위로 선택한 제품이. 그러니까 결과죠. 원인은 어떤 공정이고 만들어낸 공정이고, 그다음에 결과는 좀 소량의 지금 불량품이죠. 불량품이 나왔다. 근데 지금 사후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작위로 선택했는데 불량품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지금 이 원인이 새로운 공정이냐 기존 공정이냐 둘 중 하나인데 기존 공정으로 원인이 밝혀질 확률은 과연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후 확률 몇 개째 지금 해보고 있는데 사후 확률을 이런 식으로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사후 확률 결과가 발생된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더라. 아무리 개념적으로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건 그 문제를 통해서 프랙티스를 해보는 게 더 이해하는데 지름길이에요.
그걸 추상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은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결과를 딱 봤을 때 원인은 몇 가지다. 원인을 찾아 들어가고 싶을 때 확률적으로 어떤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냐 하는 거 이런 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는 뭐 전체 제품의 3%가 불량품이고 기존 공정은 60%, 70%, 60%가 불량품이다. 제품의 70%는 새로운 공정, 그리고 30%는 기존 공정. 이런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사후 확률을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불량품 생겼으면 그게 새로운 곳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큰 건지 기존 공정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큰 건지 명확하게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기존 공정에서 발생될 확률이 너무 크다 그러면 기존 공정은 아예 안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 원인. 새로운 공정이냐 아니냐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new, old, new로 할까요? old. 옛날 공정, 새로운 공정. 그리고 결과는 여기죠. 정상, 불량. 이렇게. 자, 전체를 또 100으로 넣어요. %. 새로운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의 3%가 새로운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 지금 현재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몇 %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3%가 불량. 그렇죠? 3%. 그럼 여기다 3이라고 적어놓고 기존의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은 6%가 기존의 공정 여기 6%가 불량이다. 제품의 70%는 새로운 공정. 70개. 나머지는 주어진 제품의 70%, 나머지 30%는 기존 공정. 여기까지가 지금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예. 이 데이터를 갖고 지금 자, 불량이 나왔다. 불량이 나왔다. 그게 이제 결과죠. 원인, 기존. 이게 원인이었을 확률은 얼마냐. 그러니까 불량, 그죠? 지금 요거 중에서 불량 중에서 old, 요 숫자, 그죠? 요 두 개 숫자만 구해내면 되죠? 요거 두 개 숫자. 이것 분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 분해 이거. 자, 6%니까 3, 6, 18. 소수점이 좀 나오네요. 그죠? 정수에 딱 안 떨어지네? 6%, 3, 6, 18, 1.8.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는 사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게, 그거에 관련된 숫자만 확률 구하는데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공정에서는 3%, 7, 3, 21, 2.1이네요. 다 더하면 3.9. 답은 얼마야? 불량이 나왔다. 그죠? 여기서 불량이 전체 3.9%네요. 전체 3.9%. 그 중에서 old, 기존 공정에서 나온 게 전체 100%에서 1.8%. 3.9% 중에서 1.8%. 그게 되죠? 39분의 18. 13분의 6. 39분의 18, 13분의 6. 자, 이것도 보면, 이런 테이블에 의존하지 않으면 저 공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쓸 건지, 이거를 쓸 건지, 이거를 쓸 건지, 이거를 쓸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답이와 똑같지만, 답을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건지,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게 목적인 건지 그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의 여하가 달라질 거예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조건부 확률.
이거는 아마 사후 확률은 아닐 거예요. 그냥 조건부 확률일 거예요. 네. S그룹은 신입사원 채용식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근데 문제 내용을 보니까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뭐 그런 적성검사에 떨어지면 뭐 불합격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는 신입사원 채용 시라는 게 채용 직후에라는 게 신입사원 채용 전에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적성검사가 아니고 신입사원 채용 직후에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채용 후 회사에 잘 적응하는 신입사원 중 그래야 이제 얘기가 돼요. 그 다음 나오는 스토리가 70%는 적성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사원 중에서는 20%만이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해도 회사를 다니는 걸로 봐서 당락하고는 관련 없는 그러한 적성검사라고 할 수 있죠. 자, S그룹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신입사원의 90%는 회사에 잘 적응한다고 한다.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신입사원 지망자가 회사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인가? 자, 지금 원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원인이 적성검사. 결과는 회사의 적응 여부. 원인은 적성검사의 합격 여부, 결과는 회사의 적응 여부. 그러니까 원인, 결과. 원인,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샘플을 제한하죠? 그러한 원인 하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얼마냐?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합격 과정을 받은 신입사원은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원인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금방 확률이 정확한 크기는 못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르지만 사후 확률은 도대체 뭘 뽑았는데 그 사람이 원인이 이렇게 될 확률, 결과가 나오고 그게 원인이 이렇게 될 확률은 계산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계산을 해봐야지만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건. 하지만 원인이 주어졌다는 건 전제 조건. 뭔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예?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금리하고 주가에 관련된 것처럼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오를 확률보다 높아요. 구체적인 수치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후 확률이 아닌 조건부 확률은 어느 정도 확률의 그 대소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후 확률은 그것조차 가늠하기 힘들고. 예? 이거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만 보고 어떻게 원인을 알아요. 그죠? 알 수 있나? 조금? 예. 하여튼 그 거꾸로 원인을 알고 결과보다는 훨씬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것도 이제 표를 만들면 되죠? 이쪽에다 원인.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지금 해보세요, 여기서. 각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여기 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원인. 적성검사,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결과는 적응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전체 증명. 자, 여기 보지 마시고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이 칸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채용 후 회사에 잘 적응하는 신입사원 중 70%는 적성검사에 합격 70.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사원 중에서는 20%만이 여기 20. 신입사원의 90%는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다. 90. 네, 이 데이터만 보고 이제 빈칸을 채워넣으면 되겠죠. 근데 뭐 다 채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알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요 칸에 숫자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것만 계산해 보면 되니까
다 계산해볼 필요 없이요.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신입사원, 원인이죠, 원인. 신입사원 지망자가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지금 요걸로 좀 안 되죠? 여기? 요 중에서만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신입사원 지망자가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 그러면 확률이 낮겠죠? 그러니까 이 칸하고 이 칸의 숫자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이 칸하고 이 칸. 자, 시다. 10명. 10명이네요.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10명이죠. 10명 중에 20%니까 2명이네요. 그죠? 2명이 적성검사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중에 적성검사 합격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네요. 자, 대부분이 다 불합격했습니다. 90명 중에서는 70%, 97, 63. 63명. 두 개 다 더하면 65명. 나왔죠? 그래서 답은 65분의 전체 65명.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이 65명이네요. 65명 중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은 전체 2명이죠? 그래서 65명 중에 2명. 그래서 확률은 65분의 2. 네. 별 어렵지 않죠? 네, 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그 상황대로 이해하면 돼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은 해결된 거예요. 반은. 근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러냐면 문제를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공식에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분명히 이거는 무슨 그런 공식을 이용할 거다 해놓고 자기가 떠오른 공식에다가 마구잡이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이벤트 A는 뭐고 이벤트 B는 뭐고 해갖고 뭐 확률의 곱셈 법칙에서 집어넣던지 조건부 확률 아니면 아까 우리 사후 확률 했던 베이드 시어림이라고 하는 아주 그 복잡한 그 공식이요. 그런데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막 공식들을 막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문제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후 확률이 아니거든요. 사후 확률이 아닌데 어떻게 베이드 시어림 그 사후 확률 공식을 외우고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놨어. 그렇게 집어넣은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게 사후 확률이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될 노력은 첫 단추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자꾸 읽어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건가 자꾸 그 공식하고 이렇게 자꾸 연결 지으려고. 그러니까 시험범에 있는 공식들을 쭉 떠올려 보면서 이 공식일까 저 공식일까 하나 교체해 가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풀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얻어 걸리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문제를 100%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라. 차라리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차라리 자기가 그냥 이해한 식으로 그냥 풀어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공식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똑같이 틀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똑같이 틀리더라도 확률은 그게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쪽은 완전히 얻어 걸리라는 식이고 한쪽은 그래도 잘은 이해 못했지만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식으로요. 어떤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하면 좀 근접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얻어 걸릴 수 있어요. 막연하게 얻어 걸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이 4장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2장에서 배웠던 그 기술 통계량을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복습한다는 거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4장에 배웠던 기술 통계량을 확률을 동원해서 전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량을 배웠던 목적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했던 식대로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추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론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추정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자료를 요약했으면 그거를 다시 확률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요? 추정과 검증 때 확률을 갖고 즉 추론 통계학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우리 기술 통계량을 전부 확률로 바꿔서 다시 디파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